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네오집스 어태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저희 네. 가족분들한테 그 경력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는 지금 현재 미국의 부동산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지금 한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저 역시도 이제 한국에서 30대 중반까지 거주를 하고 있다가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간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민 1세대입니다. 미국에 이민 가서 이제 한국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부동산 업무를 그대로 이제 이어서 하다 보니 고객분들이 정말 미국 부동산에 했을 때 어떻게 투자를 해야 돼? 대출은 어떻게 받아야 돼? 또 관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이제 페인 포인트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제가 이제 플랫폼화해서 데이터 분석을 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가격이 올라갈 지역들, 학군이 좋은 곳들 이런 것들만 모아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반영을 했고요. 이 방송을 이제 저를 이제 처음 만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한쪽 지역에 너무 치우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닐까라고 하실 텐데 저희는 이제 홈페이지에서 보시듯이 9개 주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 뉴욕 한쪽에 뭐 하와이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정말 그 지역이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지역이 좋으면 좋다라고 객관적으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오늘 미국 부동산 이야기 한번 즐겁게 나눠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지금 얘기 듣고 궁금한 이야기가 생겼는데 네. 그 이민 1세대시면 보통 우리 이민 간 친구분들은 부모님 손잡고 쫓붙여서 가잖아요. 네네. 대표님은 부모님이 그럼 지금 계신 게 아니시고 혼자 가신 거세요? 네, 한국에 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원래 보통 마지막에 보통 그 일반적인 개인적인 이야기 하는데 네. 그 혼자 이민 가셔서 그 자리를 잡으시기까지 엄청난 용기가 있으셨을 거예요. 이따가 그 얘기 꼭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가겠습니다. 네. 미국 물가가 오랫동안 안 잡히고 있는데 그 미국 그 물가 PC나 그 CPI 보면 그 개인 소비 지출을 보면 뭐 렌트비 거기는 전세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월세 그리고 보험료도 엄청 비싸잖아요. 병원비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맹장 수술하면 한 40만 원, 50만 원 나오거든요. 거긴 1,500만 원, 2,000만 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개인들이 나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한국이랑은 그 개인들이 지출하는 이런 게 어떤 차이가 있어요? 우선은 보험 관련해, 그러니까 의료 쪽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시스템이나 이런 건 한국이 너무 잘 돼 있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에서 뭐 앰뷸런스를 탔더니 뭐 가격이 이렇게 나오더라 나올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험을 커버받게 되면은 내가 지출할 수 있는 이제 디덕터블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 금액이 그렇게 생각보다는 크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보험을 가입을 안 했을 때는 그런 이제 이슈가 있긴 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의료 쪽은 뭐 한국은 이제 국민 의료보험인 거고 미국은 이제 민간 쪽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비용은 이제 미국이 이제 그쪽은 이제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이제 CPI 말씀하셨는데 CPI를 이제 구성하는 3요소가 크게 이제 푸드 가격, 그 다음에 이제 가스, 그리고 이제 쉘터 해가지고 이제 주거비가 들어가는데 금리를 이제 올리다 보니까 쉘터하고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이 음식하고 가스 가격은 그래도 많이 좀 잡혔었어요. 근데 이 주거 금리 올라가니까 아까 집을 못 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집을 못 사는 사람들은 이제 렌트로. 그러니까 CPI는 에서 이제 주거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뭐 미국 정부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역시 전 세계 아무리 잘 나가는 경제 나라라도 물가 잡는 게 제일 어렵죠.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저희 사실 그 사연이 좀 있었어요. 저희가 어제 촬영을 했는데 제가 실수로 그랬는지 어쩐지 그 음성이 안 담겨갖고 다시 또 나와주셨어요. 너무너무 죄송하고 또 감사하고 스케줄까지 미뤄서 와주셔갖고 제가 너무너무 좀 마음이 좀 많이 좀 복잡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렇게 오늘 두 번 뵈니까 더 반가운데요. 오늘 또 좋은 이야기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시작할게요. 그 미국 부동산이시니까 아무래도 미국 경제에 대해서 좀 저희보다는 많이 정보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부동산 이야기도 이따가 이제 후반부에 할 텐데 먼저 미국 경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몇 가지 좀 여쭤볼까 해요. 부동산 시장이면 부동산 시장도 파월 영향 엄청나죠. 맞습니다. 아마 주식 시장보다 더 할 거예요. 부동산은 금리에 그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최근에 처음에 금리 인상 끝났다 그랬다가 쏙 들어가고 지금 다시 올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지금 연준 위원들 계속 또 발언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금리 인상에 대한 포커스 앞으로 뭐 유지할까 뭐 올릴까 어떻게 될까, 또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시장 경제 전체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부동산 쪽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금리가 많은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제롬 파월 의장도 고민하는 게 그걸 거예요. 항상 물가 상승률이 이슈였는데 부동산에 이제 접목을 시켜보면 금리가 너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부동산을 내놓지를 못하는 거죠. 팔고 나면은 높은 금리로 집을 또 사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바이어 수요자도 줄어들게 되고. 그러니까 다 임차 시장으로 이제 가게 되다 보니까 임대료는 지금 거의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살 사람은 사고, 임대할 사람은 임대를 해야 되는데, 금리 때문에 집을 못 사는 게 매매 시장은 줄어들고 다 임차 시장으로 흘러 들어갔다. 이게 지금 현재 금리하고 미국 부동산 연관관계에서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 시장에 가장 부동산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그 부동산 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맞습니다. 뭐 90% 이상은 다 대출 끼고 사죠. 금리 영향을 당연히 더 많이 받겠죠. 그리고 진행자 개인적인 의견인데 부동산이 아무래도 그 금리 영향도 많이 받고 또 대출도 많이 일으켜서 하잖아요. 개인적인 의견인데 저는 이제 금리를 이렇게 금리를 갑자기 급격하게 올리면 부동산이 아무래도 위기가 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을 갖고 있어요. 네네. 아무래도 대출의 영향이 크니까요. 그렇죠. 혹시 지금 미국에서는 어떤 상태인가요? 네. 저희가 이제 학교 때 배웠던 게 금리가 올라가면은 부동산 가격은 하락한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은 연체율은 똑같이 올라간다라는 부분인데 딱 그 반대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금리하고 이제 연체율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한국은 대부분 변동금리를 사용하시죠. 미국은 90%가 다 고정금리. 그래서 코비드-19 직후에 금리가 가장 낮았었습니다. 역대 최저. 그때 사람들이 집을 엄청 샀죠. 근데 그 전에 집을 샀던 사람들도 15년 고정금리가 1.5%, 30년 고정금리가 2.5%에 다 대환대출을 하니까 예전에 금리가 높았던 사람들도 이 시기에 전부 대환대출.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람들은 15년, 30년 동안 집을 안 팔면은 그냥 그 낮은 이자로 갈 수가 있으니까 지금 금리가 높아지던 낮아지던 연체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금리는 올라갔지만 미국의 연체율은 최근 들어서는 살짝 올라가지만 코비드-19 직후에는 연체율이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 이게 가장 크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은 부동산 가격이 이제 하락 부분인데 왜 지금 금리가 동결은 있었지만 최근에 인하는 없었잖아요. 근데 부동산 가격은 이미 작년 2월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한 어깨까지는 왔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자, 금리가 더 내려가면은 바이어들이 몰려들 테니 집값은 올라갈 거야. 그래서 금리가 이제 내려갈 걸 기대하는 사람들이 대환대출을 생각을 해서 지금 금리는 조금 높지만 부동산을 사놓고 나중에 대환대출을 해야지. 생각보다 지금 금리가 안 떨어지고 있는 게 이슈죠. 지금 저는 지금 들으면서 새로운 정보를 하나 들었는데 원래 그 부동산이라는 자산이 주식은 뉴스 나오는 순간 바로 선반영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정책이나 이슈들의 가장 마지막에 그 가격이 반영되는 게 부동산인데 오히려 좀 더 일찍 반응한다는 지금 느낌이네요. 금리가 아직 떨어지진 않았지만 금리가 거의 이제 끝지 종점에 왔고 떨어지면 그 부동산 시장도 엄청난 돈이 몰리면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으니까 고금리 꼭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이 미리 지나서 벌써 그때를 준비하고 있다. 맞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이렇게 빨리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나 봐요. 빨리 반응이라기보다는 그동안 금리를 너무 급격히 올리다 보니까 그때 집을 사지 못했던 분들이 이제는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해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방금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 이야기 해주셨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고정금리로 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뭐 신혼부부 대출이나 뭐 내 생애 첫 집 대출이나 아주 특별한 케이스만 해주는데 미국은 또 안 그런가 봐요. 부동산은 당연히 고정금리가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이게 한국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론을 해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고정금리든 변동금리든 선택지가 있어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대부분의 다 변동금리 쪽으로만 이제 하다 보니 미국에서는 내가 모기지 금리가 이제 좀 내려갈 것 같다. 혹은 올라갈 것 같다. 뭐 그거는 이제 각자 이제 판단마다 다르겠지만
우선은 금리 자체를 고정인지 변동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선택지가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네,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지금 미국의 공실률이 사상 최고라고 들었어요.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계속 보고 계시잖아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매스컴에는 한 19.6%라고 나오곤 있습니다. 20% 가까이네. 네, 그럼 5개 중에 한 개네요? 네, 그래서 이제 최고치라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IT 기반의 회사들이 모여 있는 곳은 공실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30% 40%까지도 있는 곳들이 있고요. 이 재택근무가 많은 것을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하다 보면은 대부분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피스 사용을 안 하게 되고 그 재택근무가 끝나고 다시 이제 회사 복귀를 하라고 하더라도 이제 많은 MZ 세대들이 집에서 일하기를 너무 원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하이브리드 한 이틀 3일은 출근하고 나머지 이제 이틀 3일은 그냥 집에서 이제 근무를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가 이제 많이 생기다 보니까 예전에는 오피스 근처에서 바로 이제 직주 근접한 이제 주거용 렌트비가 비싸도 있었는데 2, 3일이니까 나 조금 더 멀리에서 출퇴근해도 되겠네, 렌트비 조금 낮은 곳으로 집값 낮은 곳으로 가도 되겠네 하다 보니까 오피스의 공실률은 높아지고 밑에 있는 리테일들은 장사가 안 되고 근처에 있는 하이라이트 콘도들 같은 경우 레지덴셜 가격은 빠지고 이게 연쇄적으로 지금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사실 직업의 그 출퇴근 이런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라도요 출근하기 싫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 예를 들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가 각자 집에서 재택근무를 해서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다행히 회사는 굴러가더라. 이게 어느 정도 증명이 됐기 때문에 돌아가기도 싫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장단점이 있겠죠. 근데 그 부동산이 상업용 부동산도 뭐 그 지금 말씀하신 오피스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스트립 센터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물류 창고 같은 것도 있고 또 뭐 쇼핑몰도 소형 쇼핑몰 아울렛이라고 하나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또 오히려 더 코로나 이후에도 잘 되는 것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네, 그런 거마다 또 종류가 많이 다르겠죠. 네. 그 수요가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오피스는 당연히 지금 안 좋은 걸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재택근무잖아요. 집에 있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온라인 쇼핑들. 그럼 온라인 쇼핑이 잘 되면은 물류 창고는 또 잘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코비드 19 때 최대 수혜주가 어디냐면은 드라이브트루. 미국은 은행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안에 가서 업무를 봐야 되지만 그냥 캐시를 뽑거나 하면은 그냥 차 타고 드라이브트루 가서 돈 뽑고 전 처음에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너무 편해요. 그냥 차에서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커피, 뭐 스타벅스 이제 드라이브트루 한국도 굉장히 많이 생겼죠. 매출이 오히려 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일반 매장들이 다 클로즈드 하다 보니까 드라이브트루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차에서 오더를 하다 보니까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2030년까지 지금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거의 90% 이상을 드라이브트루로 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같은 부동산의 상업용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를 보면 오피스 시장 안 좋고요. 또 리테일 안 좋으니까 쇼핑몰들 안 좋고요. 하지만 물류 창고, 드라이브트루 이쪽은 이제 좋아지는 이렇게 양분화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부동산 시장도 나름 이제 그 스타일 뭐라 그럴까 이런 그 체계가 많이 또 바뀌고 있다. 네네. 코로나가 진짜 영향이 크긴 했네요. 큽니다.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지금 방금 상업부동산 이야기 많이 했는데 사실 주거용 부동산도 우리 개인들은 상업용보다는 상업용 다 범위이고 몇백억짜리니까 개인들이 아무래도 부동산 그 미국 부동산을 하려면 주거용 시장을 주로 볼 거 아니에요. 주거용은 지금 현황이 어떤 상태인가요? 주거용은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 그러면 보합 상태. 네. 그 작년 2월부터 금리가 이제 내려갈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매입하기 시작하니까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딱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요즘 이제 FOMC에서도 올해 뭐 3번 금리 인하 얘기했다가 뭐 2번 이것도 뭐 하반기 계속 미뤄지다 보니까 지금 집 살 때가 아직도 아닌가? 라고 해가지고 금리 내려가는 걸 지금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딱 지금 현재 보합 수준이에요. 그래서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은 전부 다 이제 눈과 귀가 쏠려 있는 건 이제 FOMC 이제 발언이겠죠. 그래서 금리 인하에 조금 더 이제 시그널을 줘야 사람들이 이제 집을 이제 구입하기 시작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를 또 기대하는 매도자 분들도
그래야지 이제 매물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면 그 FOMC의 그 정책 결정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결정되는 게 주식 시장하고 크게 다르진 않네요. 맞습니다. 금리가 진짜 모든 투자 자산에 정말 제일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거는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이에요. 그렇겠죠. 네, 수요와 공급인데 당연히 미국에서 그러니까 큰 그래프로 우상향을 하느냐 우하향을 하느냐는 수요와 공급. 근데 중간에서 살짝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는 금리인데 최근에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걸 좀 내려가기를 기다리는 심리 때문에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가장 크지만 지금은 그래도 금리 쪽에 포커싱을 많이 두고 있죠. 그렇죠. 부동산은 아무래도 금리가 중요하니까요. 맞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이번에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먼저 너무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미국 부동산에 주목하는 이유, 투자하는 이유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글로벌 자산들이 우선은 달러로 다 모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워낙 약세, 특히 유학생 자녀분들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슬퍼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글로벌 자산 중에서 어디가 가장 좀 안전하냐라고 했을 때는 역시 좀 미국. 그리고 이제 미국이 부동산 관련해서는 굉장히 친근한 정책들이 많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부동산을 옥죄고자 하는 정책들이 거의 없습니다. 세법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좀 시장에 많이 내버려둬요. 그냥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그냥 반복하게 두다 보니까 뭐 DTI를 규제한다든지 뭐 LTV 규제라든지 이 부동산을 옥죄는 것이 없다라는 시장이 이제 미국 부동산이다라는 게 이제 가장 또 크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항상 자금은 이제 안전한 곳 하면은 이제 미국. 그러니까 우상향으로 그냥 꾸준하게 올라가는 주식도 보면은 한국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제 박스권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면은 미국의 주식 또 S&P 500 보시면은 항상 우상향으로 가는 그래프가 부동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급격히 폭등, 급격히 폭락보다는 그냥 꾸준하게 올라가는 거에 이제 미국 부동산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 우상향, 안전하게 우상향이라는 이야기는 미국에 방금 말씀해주신 S&P 500 같은 거나 저는 가능한 줄 알았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안전하게 우상향인 자산이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없습니다. 뭐 폭등하고 폭락하고 뭐 코스피는 영원한 횡보고 한국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많이 좀 이게 있는데 네. 그래도 미국은 부동산이 꾸준한 우상향, 안전하게 우상향한다는 말씀이시죠?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률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똑같이 올라가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대출 규제를 한다. 2주택자한테 뭐 중과세를 낸다. 이러면은 그냥 거래가 줄어들면서 또 가격이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시장이 아니라는 게 이제 미국 부동산 시장인 거죠. 그리고 그 부동산 이 장점이 그 친부동산 정책 우리하고 많이 다르다 그러는데 네. 어떻게 많이 다른가요? 세금적인 부분이 가장 큽니다. 세금적인 부분이 가장 큰데 예를 들어서 참 이거는 이제 저도 이제 한국 사람이지만 아쉬워서 이제 드리는 말씀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네, 근데 편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유튜브라. 알겠습니다. 네네. 네. 자, 후진국일수록 거래세가 높아요. 거래를 할 당시에 세금을 가져와야 됩니다. 이해했습니다. 선진국일수록 보유세,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내는 보유세가 높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 세금으로만 보면 한국이 선진국일까요, 후진국일까요? 세금으로만 보면 한국이 선진국인가요? 그 부동산에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중간중간에. 우선은 거래세 많죠. 네네. 취득록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래세가 있고. 엄청 많은데 저는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해서 모르겠어요. 네. 자, 한국은 선진국에서 가져야 될 세법, 후진국에서 가져야 될 세법을 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금이 많다. 거래세도 많고요. 그리고 보유세도 지금 굉장히 높아졌죠. 왜냐하면 공시지가가 지금 거의 이제 마켓밸류하고 매칭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종부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주택자 중과세, 게다가 더 심한 게 뭐냐면은 증여를 해줄 때, 상속을 해줄 때 거의 50%를 또 가져가잖아요. 그게 가장 크죠. 미국은 단점부터 얘기하면은 재산세 높습니다. 선진국 보유세 높다고 말씀드렸어요. 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높은 곳은 이제 2.49%까지. 근데 그것도 매매가 기준이에요. 100만 불에 사면은 100만 불에 2.49%까지 나갑니다. 한국은 공시지가가 있고, 네. 그리고 세율 자체가
2.49까지는 안 좋다. 내려가는데 매매가로 돼 있다고요? 아, 그럼 세금도 비싸. 높죠. 근데 이게 앞에 거래세 없잖아요. 그리고 보유세는 있지만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이연을 시킬 수 있는 법도 있고요. 5년 이내에 2년 거주를 하게 되면은 부부 합산 50만 불까지는 아예 면제되는 조건도 있고요. 제일 큰 거, 자녀한테 증여해 줄 때 현재 기준으로 아버지가 증여를 해준다 그러면 1361만 불. 네. 그리고 어머니가 증여해준다 1361만 불. 합산하면은 지금 환율로 하면은 원화 기준으로 거의 한 350억까지는 세금이 한 푼도 없다라고 보시고요. 부부간의 배우자 공제 한국 6억, 미국 없습니다. 아, 그 증여 얘기 지금 해주셨는데 사실 증여가 제일 큰 부분이 왜냐면 제 세대가 아무래도 저도 아는 친구가 이제 그 아버지가 부동산을 증여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파트 해주셨는데 그 아파트를 못 받았대요. 왜냐면 그 내잖아요. 세금을 부동산을 풀로 대출이 없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 한 20몇 년을 아직도 그렇죠. 갖고 있다는데 네. 얘를 지금 이제 안 팔면은 뭐 증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래요. 그래서 그냥 팔아서 현금화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그 되는 세금 내야 돼. 많아서. 네네. 근데 미국은 그게 없어요. 네. 트럼프가 뭐 그 부동산 뭐 세금 0이라고 그랬던 이유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건가 보구나. 이게 뭐 제가 정치적으로는 중립입니다. 네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부동산적인 측면만 보면은 이제 민주당, 공화당 쪽에서 아무래도 이제 공화당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부동산 쪽으로 굉장히 우호적인 정책을 낼 수밖에 없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증여세 상속세율을 2배로 올린 거예요. 근데 그게 한시법 2025년 12월 31일까지. 그럼 그때가 지나서 이 한시법이 연장이 안 됐다 그러면 다시 절반으로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증여 상속을 이제 하셔야 되는 분들은, 그리고 또 해외에서도 미국에 와가지고 증여 상속을 플랜을 잡고 계신 분들은 이제 이 법이 유지가 돼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공화당에서 이것을 좀 연정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크겠죠. 사실 그 뭐 주식도 그렇지만 부동산만큼 세금에 민감한 자산이 없거든요. 아무래도 부동산이 모든 투자 자산 중에 규모가 가장 크고 그렇죠. 세금 문제에도 민감하고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일단 땅이 좁잖아요. 네네. 그리고 한국 사람은 주식보다 부동산을 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에 굉장히 민감한데 그 미국 부동산이 확실히 한국보다는 세금에서 훨씬 유리하네요. 재산세 높다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그렇죠. 팔 때 몇십 프로 내는 치거든요. 그게 맞습니다. 굉장히 크거든요. 맞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미국 부동산 어렵고 복잡하지 않나요? 너무 초딩 같은 질문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렵습니다. 네. 미국 부동산 한국에서 아파트 계약하면은 계약서 한 2-3장이면 이제 끝나죠. 맞아요. 네. 물론 이제 한국에서도 많은 것들을 이제 좀 도입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미국은 뭐 50만 불짜리, 뭐 100만 불짜리 계약을 하더라도 계약서 관련된 서류들, 부동산 관련된 서류들이 거의 책 한 권이 나옵니다. 부동산 하나예요? 부동산 하나. 그럼 그거 전부 다 검토해보고 매매를 해야겠네요. 그래서 이제 리얼터 분들이 이제 계실 수밖에 그렇죠. 없고. 왜냐면 우리 그렇게 못하거든요. 못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대신 해주시는 그 대행 업무들이 많이 있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중개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크다 보니까 이 프로세스를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은 이게 복잡하다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데, 우선 미국은 대부분 다 전속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니죠. 한국에서는 아파트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콘도미니엄, 뭐 타운하우스를 하나를 매매를 하더라도 다 전속 계약을 맺기 때문에 이 매물이 허위 매물이라는 게 이제 우선 있을 수가 없고요. 그러면은 그 좋은 지역을 또 추천도 받아야 되고 그 집을 또 보러 가야 되다 보니까 리얼터 분들이랑 동행을 하시고 오픈하우스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트 나갈 때 그래도 이쁘게 꾸미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 뭐 임차인이 있다가 나갔을 때 그때 이제 오픈하우스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살고 있더라도 짐을 최대한 줄입니다. 그래서 스테이징이라고 해가지고 이쁘게 집을 가구도 넣고 액자도 넣고 해서 이쁘게 꾸민 다음에 자 우리 집 보러 오세요. 대부분 주말에. 그럼 가서 보고 나 이 집 마음에 든다 라고 하면 오퍼를 넣습니다. 이게 100만 불에 나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105만 불에 오퍼도 넣고요. 그럼 그 안에 조건에는 가격도 있지만 내가 이 에스크로를 언제까지 끝내겠다. 대출은 나는 몇 %다. 이런 조건들을 넣어서 오퍼를 넣으면은 채택되면은 이제 에스크로 오픈돼서 계약 진행을 하고요. 안 되면은 또 다른 곳을 또 오퍼를 내야 되고,
채택됐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이제 인스펙션. 집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서 살펴보고, 문제가 없네? 혹은 문제가 있으면은 고쳐달라고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은 가격을 고치는데 비용이 이렇게 드니까 디스카운트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원만히 해결됐다. 그 다음에 이제 대출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으면은 대출 진행 동시에 이제 처음에 계약금 3% 수준에서 나머지 이제 잔금을 에스크로 끝날 때 대출과 내 아이 돈을 이제 납입을 하게 되면은 그 프로세스가 끝나다 보니 이거 관련돼서 봐야 될 서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복잡하지만 좋은 리얼터 분들 만나시면은 또 수월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반대로 좋은 리얼터 분들을 못 만나시면은 굉장히 또 고생하는 게 미국 부동산입니다. 제가 지금 느끼는 부분이 하나 있다면 한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 그 부동산 중개인 하시는 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네네. 한국은 어디서 집 보러 오세요. 그럼 집 보고 계약해요. 계약서 쓰고 끝.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 집 하나 사는데 책 한 권 정도의 분량이면 네. 체크할 게 많지만 부동산 중개인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정확히 봐주신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에스크로 얘기하셨는데 저도 이 이야기는 알고 있어요. 네네. 미국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일명 뭐 우리 중고나라로 치면 안전거래인데 맞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을 살려고 딱 했는데 뭐 집에 하자가 있어. 어디 뭐 알고 보니까 뭐 계약하고 보니까 벽이 무너졌어. 뭐 어디 하자가 있어 하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5억에 아파트 샀으면 끝입니다. 그 뭐 그런 거 뭐 공사하고 뭐하고 제가 다 해야 제 돈도 들여서 해야 돼요. 네네. 근데 미국은 안 그렇다고 들었어요. 맞죠? 그게 이제 아까 인스펙션이라는 것을 이미 계약이 끝나기 전에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집을 계약이 끝나고 나서 네가 고쳐줘야지 아니야 네가 해야지 이 얘기가 거의 안 나오도록 사전적으로 다 인스펙터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인스펙터가 리얼터하고는 다르게 그분이 가서 이제 비주얼로 다 인스펙션을 하고 이런 건 고쳐야 돼요. 이런 건 고쳐야 돼요. 이거는 괜찮습니다라고 리포트를 주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매도자하고 또 딜을 하는 거죠. 이거 고치는데 대략적으로 이 정도가 들어. 그러니 당신이 고쳐주세요. 혹은 이 정도가 드니까 내가 고칠 테니 가격을 낮춰주세요. 근데 그것도 시기에 따라서 이 집은 누가 보더라도 서로 인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한테 팔려고 안 하겠죠. 그렇겠죠. 괜찮아, 너랑 딜 안 해. 차라리 나 그냥 다른 사람이랑 할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딜을 해주는 리얼터 분들하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좋은 게 왜냐면 저는 부동산 거래를 잘 안 하지만 주변에 이제 예를 들어서 열심히 좀 나름 젊은 나이에 성공한 친구들이 몇 있는데 주식하는 친구들보다는 저는 부동산 위주로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네네. 근데 그 부동산을 이제 매매하고 사고 파는 과정에서 또 이제 산 후에 뭐 몇 개월 혹은 1년의 과정에서 마음고생하는 거를 너무 많이 봤어요. 막 물 새고 뭐하고 하는 거 다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렇게 부동산을 내가 투자를 시작했는데 탈날 일이 적네요. 그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확률 자체가 굉장히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겠죠. 왜냐면은 저희는 그냥 나 혼자하고 중개인 둘이 가서 보고 땡인데 네. 전문가들이 일단 내 매물 하나에 몇 명이 달라붙으니까. 맞습니다. 진짜 좋은 정책인 것 같네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관리 같은 것도 꾸준히 이렇게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네네. 어떻게 돼 있어요? 제가 미국 부동산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저도 고민할 게 그러면 내가 해외인데 관리를 어떻게 해줄 거야 라는 게 항상 고민이실 거예요. 저는 이제 플랫폼 회사다 보니까 그 관리까지도 지금 저희 플랫폼에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는데 대부분의 이제 관리를 중개사분들이 해주십니다. 자, 내가 사줬으니까 내가 알아서 관리도 해줄게. 테넌트도 내가 입주를 시켜주고 그리고 테넌트한테 뭔가 요청사항이 있으면은 내가 알아서 먼저 응대를 해줄게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기가 어려운 게 매매에 대해서는 커미션이 높으니까 응대를 잘 하지만 이 관리는 임차인들이 전화를 주면은 전화 받기가 쉽지 않겠죠. 또 해외에 계시거나 타주에 계신 분들은 리얼터 분들한테 먼저 전화 주시니까. 근데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은 뭐 10점 만점에 10점 만족도로 잘 해주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1점을 주실 분도 계세요. 근데 저희는 그걸 좀 평준화 시켜서 데이터화 시키고 그래서 지금 한 7점 정도 수준으로 고객의 응대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응대를 하게 되면은 이거 고쳐주세요 라고 하면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해외에서도 이제 보실 수 있고 내 집이 지금 이런 이슈가 있고 이렇게 고쳐지는구나 라는 것을 다 확인을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놓다 보니까 물론 저희도 이제 8점, 9점, 10점을 위해서 돼야 되지만 지금 현재는 그래도 누가
관리를 맡기시더라도 이 정도 수준까지는 저희 이제 플랫폼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제가 관리 이야기를 왜 여쭤봤냐면 한국은 예를 들어서 개인 아파트들 말이면 관리를 할 게 필요가 없잖아요. 네네. 근데 뭐 빌딩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관리가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네. 보통 부동산이 잘하고 그냥 뭐 자기가 이제 집주인, 그 건물 주인이 뭐 이렇게 사람 섭외해서 건물 관리를 따로 하든지 하는데 네. 미국은 그런 시스템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그런 관리에 대한 측면도 이런 부동산 업체에서 같이 다 하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부동산 회사에서 같이 한다기보다는 그냥 개인의 리얼터 분들이 해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물론 미국에도 전문적으로 이제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컴퍼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게 커머셜 쪽에 치중되고 레지덴셜 쪽은 그렇게 또 많지가 않고요. 이 관리 회사들의 수익을 내는 구조를 살펴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뭔가 고장났다라고 하면은 핸디맨 가서 이제 고칠 수 있는 분을 하는데 이게 해외에 계신 분들은 500불이 들었는지 1000불이 들었는지 아실 수가 없어요. 알 길이 없죠. 없어요. 네네. 거기에서 또 수익을 내고자 하는 이제 관리 서비스 회사들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홈 워런티를 가입을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셀폰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럼 이제 워런티를 이제 가입을 하는데 이거는 홈 인슈런스랑은 다릅니다. 이제 화재 보험 이런 게 아니라 워런티를 가입하면은 집안에서 이제 뭔가 이제 어플라이언스들, 가전제품들 이런 것들이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커버를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활용하시게 되면은 이제 퍼스트 콜 피만 한 75불에서 100불 정도만 내면은 그 동일한 걸로 10번으로든 20번으로든 더 이상 비용을 안 받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좀 투명하게 되는데 물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만 저희는 이제 미국의 이제 많은 주들을 컨택을 하고 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는 이렇게 홈 워런티 컴퍼니를 활용을 해가지고 고객분들도 비용을 덜 들이고 그리고 테너트 분들도 워런티 컴퍼니에서 약속 잡고 바로 이제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이랑 미국이랑 시스템은 많이 다르지만 결론은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좋은 회사를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미국 부동산이 주로 어떤 분들이 투자하시나요? 왜냐하면 그 부동산은 기본이 사실 시드가 억대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 푼돈으로는 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궁금해요. 어떤 네. 분들이 주로 타겟팅으로 영업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이 많이 미국 부동산을 하시는지. 네. 그 기본적으로 유학생 자녀 있으신 분들은 부동산 구입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친구들 저 20대 때 유학 간 친구들 되게 많았거든요. 네네. 뭐 월세가 기본이 뭐 방 한 칸인데 뭐 350인데 그 싱가포르에 있던 친구 있었는데 걔는 네. 뭐 그 투룸에 850인가 막 이랬다 그러더라고요. 와, 그 렌트하느니 그냥 그 조금 변방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그 도시는 너무 비싸니까 네네. 다운타운이라고 하나? 조금 나간 데만 해도 네. 한 3, 4억이면 하나 살 수 있다고.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렇게 주택을 구입하고 렌트비를 달러로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생활자금 그리고 이제 학자금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 자체가 이제 환해지가 되다 보니까 물론 여기에서 조금 깊게 들어가면은 이제 증여에 대한 이슈가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저희가 나중에 한번 좀 다루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구입해서 달러로 렌트비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제 환해지 개념으로 이제 많이 투자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이제 자산가 분들이 많이 하세요. 저희 이제 고객분들이 은행 프라이빗 뱅커의 이제 고객분들 그리고 이제 웰스 매니지먼트 쪽의 이제 고객분들이 항상 이제 해외 쪽을 많이 특히 이제 미국 쪽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이제 중과세가 붙어야 돼. 그러니 차라리 미국에 투자를 할게라고 이제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그런 분들은 그런 니즈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은 이제 해외 이민 오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민 오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미국에 렌트를 하던 매매를 하던 하셔야 되다 보니까 뭐 그 니즈는 꾸준히 지금 이제 미국으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크게 세 가지 이제 유학생 자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자산가 분들 중에서 이제 포트폴리오 차원 세 번째는 이제 이민 오시는 분들 이런 고객들이 저희 주요 고객들 분들이십니다. 네, 그러면 주로 또 이민 가신 분들이 수입은 어떻게 창출할 수 있나요? 그게 가장 많이 고민하세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이민 준비를 할 때 내가 미국 가서 뭐 먹고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연령대가 조금 낮다라고 하면 미국의 취업 시장으로 뛰어들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왜냐면 이민도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지 미국에 올 수가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미국에 와서 잡을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예요. 오시는 분들이 부동산 임대업을 한국에서도 대부분 하고 오시다 보니까 미국에서 부동산 임대업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아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자영업자 비율이 이제 OECD 국가에서 제일 높잖아요. 왜냐면 이제 은퇴 시기가 빨라서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커피, 치킨, 뭐 디저트 카페 굉장히 많은 것처럼 미국에 오셔서도 이제 그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근데 그런 비즈니스를 하시는 게 한국에서 하기도 어려운데 미국에서 하긴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랜차이즈 쪽에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프랜차이즈들은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뭐 베이커리 쪽부터 해가지고 치킨, 커피숍 등등 그런 프랜차이즈 위주로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대부분 운영은 이제 맡기시기도 하고, 근데 비즈니스도 본인이 직접 좀 뛰어들어야 매상이라든가 고객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부동산 임대 쪽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를 직접 하시는 거 이렇게 나눠집니다. 지금 비즈니스 이야기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는 외국 기업 엄청 많죠. 뭐 네네. 스타벅스나 네. 맥도날드 당연히 그 지금 업계 그 외국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네. 한국에서 1등입니다. 네네. 개인적으로 저는 스타벅스 커피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스타벅스가 항상 사람이 제일 많고요. 네네. 그리고 제일 좋은 자리에 딱 돼 있고 네. 중요한 건 뭐 아메리카노가 거의 한 6,0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저는 그런 일단 한국 메이커 커피에 2,000원대 커피를 안 마시지만 네. 가끔씩 음료를 먹으면 그런 데만 찾아다니거든요. 네네. 그렇게 비싼데도 불구하고 1등이고 그런데 네. 반대로 네.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미국 시장에 진출해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좀 네. 있나요?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으로도 제공해드리겠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치킨 쪽을 먼저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큰 치킨 회사들이 이제 미국에 진출도 지금 많이 했고요. 그래서 매상이 뭐 25만 불, 30만 불 한 매장에서 나오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월이죠. 네, 물론 거기에서 이제 인건비, 렌트비 다 빼고 해야 되지만 매출 자체가 그렇게 나온다라는 게 지역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네,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뭐 디저트 카페들도 매상이 뭐 15만 불, 20만 불 나오는 곳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넷플릭스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제 K 드라마를 보고 하다 보니까 저거 먹는 거 저거 뭐지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BBQ, BHC 그리고 뭐 페리카나 뭐 등등등이 이들한테는 그냥 K 치킨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 본스 치킨에 가서 먹고 뭐 페리카나에 가서 먹고 BBQ에 가서 먹고 그 입맛은 뭐 서로 간에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그냥 K 치킨 자체가 굉장히 열풍인 것처럼 뭐 라면도 그렇고 뭐 음식점도 그렇고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진출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OTT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그 외국 사람들 뭐 떡볶이하고 순대는 지금 거의 다 안다 그러더라고요. 라면하고 뭐 불닭볶음면 이런 것들. 네네. 한국의 그 이런 OTT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보고 이걸 먹고 싶게 잘 화면에 담으니까 네.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오히려 반면에 미국으로 땅값도 또 이게 운영하기도 힘들데도 불구하고 진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네. 오.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 KFC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지금 짜거든요. 저희가 먹기에는. 네. 약간 기피를 하게 되는데. 비싸요 그리고. 그렇죠. 맛있긴 맛있는데. 네. 그런데 K치킨 들어왔는데 뭐 허니 갈릭, BBQ 소스, 우리나라 메뉴는 스파이시, 뿌링글 등등 하니까 야 치킨이 이런 맛이 있었어? 이렇게 소스에서 사람들이 이제 놀라기 시작하니까 그런 다양한 맛을 이제 찾아다니기 시작하고 그들도 먹어보니까 우선은 그냥 K 푸드, K 컬처라고 좋은 게 아니라 진짜 경쟁력이 있어요. 맛있고 하다 보니까 더욱더 찾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OTT 영향이 크긴 크네요. 네. 그래서 한국의 이런 문화들이 그리고 치킨이 사실 본토가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그 닭튀겨서 나오고 이렇게 프라이드 양념 입혀서 네네. 먹는 게 네. 한국보다 우리는 그냥 우리나라는 닭도리탕이나 뭐 백숙 같은 백숙. 문화고 그게 한국이고 미국이 치킨인데 네. 오히려 이런 그런 거기에 미국 음식을 갖고 와서 한국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다시 역수출되는데 네. 중요한 건 그게 많은 기업들이 먹히고 있다는 거.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미국은 부동산 투자는 주로 주거용과 상업용 이렇게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을 더 선호하세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금액의 이슈 때문에 주거용이 많으시고요. 주거용을 해야 돼, 상업용을 해야 돼라고 물어봤을 때는 이제 그분의 예산에 대해서 제가 먼저 확인합니다. 그것도 이제 지역마다 편차가 너무 큰데 예를 들어서 뭐 애틀란타 지역에 이제 투자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150만 불 정도까지는 주거용으로 제가 투자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뭐 2개를 사시던 3개를 사시던 주거용으로 하시고 그 이상으로 이제 레버리지까지 쓰신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상업용으로 투자를 하세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오렌지 카운티 쪽에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기준을 저는 또 300만 불로 이제 해드리고요. 왜냐면은 주거용 가격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분이 어느 쪽을 원하시는지 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있으신지를 보고 나서 이제 추천을 드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동산은 거래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투자를 하시면 임차인을 잘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피라미드를 생각하세요. 피라미드에서 중간에서 조금 상위를 투자한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중간 가격이 100만 불이다. 근데 내가 여기서 200만 불짜리 주택을 사고 싶다. 혹은 30만 불짜리 주택을 산다라고 하면은 200만 불을 사면은 팔릴 때 잘 안 팔리고요. 30만 불짜리를 사게 되면은 좋은 임차인을 찾을 수도 없고, 그리고 매매할 때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과연 그 지역에서 한 중간 가격에서 조금 위쪽에 해당하는지를 보고 투자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산에 따라 그 타겟팅, 내가 투자할 수 있는 한도, 내 능력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완전히 당연히 달라질 수 있다. 네. 부동산만큼 그게 더 중요한 것도 없죠. 그렇습니다. 주식은 단돈 10,000원, 10만 원으로 할 수 있지만 부동산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네. 내 예산에 맞는, 그리고 또 너무 무리하게 되면 오히려 그 뭐 대출도 많이 하고 했다가 이거 못 갚아서 또 본전도 못 찾고 이렇게 손해 보는 경우는 맞습니다. 부동산은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은 특히 투자를 할 때 내가 어느 정도 투자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정확히 그거에 맞는 타겟팅에 맞게 투자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네, 대표님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는데 반대로 이것도 궁금해요. 미국에서도 부동산에 투자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투자하면 안 그렇죠. 되는 것들 분명히 있을 있습니다. 거 아니에요. 어떤 네. 것들이 있나요? 가장 큰 게 지역입니다. 그 지역 중에서도 우범지대. 그러니까 우범지대를, 우선 여기가 우범지대인지 아닌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리고 수익률이 그 지역이 더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걸 투자를 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거기 이제 테넌트한테 임대료를 못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내보내고 다른 사람들을 받아야 되는데 안 나가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은 답이 없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USC 근처에 부동산을 투자하러 오신 분이 계셨어요. 대학교 주변이니까 렌트 원래 잘 돼요. 그런데 그 지역 중에서도 밑으로 계속 내려가다 보면은 좀 안 좋은 지역이 있는데, 당연히 내려갈수록 수익률은 더 좋아져야지 팔릴 거잖아요. 근데 그걸 투자를 하셨어요. 그걸 말렸어야 됐는데, 워낙 의지가 조금 뭐 수익률에 이제 연연을 하시다 보니까 결국은 테넌트가 임대료를 안 내기 시작하네요. 근데 테넌트를 저희가 법적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말을 안 들어버리면은 정말 답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테넌트를 받아야 되고, 또 이제 우범 지역이 있는 지역들은 정말 여러분들도 스터디 많이 하시고 많이 들으시고 많이 보시고, 그런 지역은 수익률에 연연하지 마세요. 수익률 1%, 2% 하려다가 내 자산 많이 망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꼭 피하셔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사실 이 우범 지역이라는 게, 이 같은 우범 지역이 한국의 우범 지역하고 미국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네네. 우리나라의 기껏해야 이제 술 먹고 이제 그 행패 부리는 뭐 주폭이라고 하죠. 네네. 그런 정도인데, 미국은 그 누구나 뭐 단돈 100만 원이면 권총을 한 대를 쏘는 걸 알고 있어요. 큰일 나는 나라잖아요. 네네네. 와, 우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우범 지역은 네. 맘대로 뭐 월세 왜 안 내냐고 뭐라고 맘대로 무섭게도 할 수가 없겠네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겠구나. 맞습니다. 네. 진짜 한국하고는 차원이 다르네요. 네. 이런 거 보면은 와, 진짜 지역 잘 골라야겠다. 네. 물론 그런 지역이 아는 곳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걱정은 많이 안 하셔도 돼요. 나라가 그러니까 돌아가겠죠. 맞습니다. 근데 그 우범 지역의 그 이런 그 차원이 강도가 네. 한국하고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 네네. 그런데 왜냐면 그 지금 방금 원룸 이야기 해주셨는데, 네. 저도 대학교 때 이제 학교 다니면 저희 친구들 이제 그 뭐 집에서 학교가 너무 막 2시간 거리 이상 걸리는 친구들은 자취하거나 원룸 살잖아요. 네네. 그 원룸 장사가 그렇게 잘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예전에 이제 그 전세를 살았었는데, 그 전셋집 그 주인 아저씨가 뭐 어디 원룸 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네네. 원룸 한 달에 뭐 집 조만한 건물 하나만 줘도 세대가 한 20개면 한 달에 뭐 한 1,500, 2,000이 그냥 들어온다 네네. 그러더라고요. 계산해보니까 네네. 3, 40만 원인데 이제 뭐 한 7, 80개 되면 근데 이게 또 일일이 그 받아가는 게 학생들도 다 피곤한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학생들, 대한민국의 학생들도 이 정도인데 미국의 우범 지역이면, 근데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 말씀하셨던 실패한 사례의 그분은 한국의 원룸을 생각하고 이제 투자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맞죠? 맞습니다. 미국의 그 우범 지역에 대한 그 강도를 몰랐기 때문에. 네네. 진짜 중요하네요. 네. 네.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반대로 미국 부동산에 유망한 지역들, 또 선호하신 지역이 있을 텐데 뭐 어디 있을까요?
전통적으로 문의가 많으신 게 이제 동부 지역, 이제 뉴욕 그리고 이제 뉴저지 지역, 그리고 서부 지역은 이제 샌프란시스코, 샌호세, 그리고 LA 오렌지 카운티였는데 요즘 아까 IT 기업 기반의 곳들은 많이 옮긴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즘 샌프란시스코는 문의가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고, 그러면 어느 쪽 문의가 많냐라고 하면은 이제 오스틴, 테슬라, 삼성, 그리고 이제 애틀란타, 이제 조지아 지역 같은 경우는 현대 모비스, 삼성, 그리고 이제 하나 큐셀, SK 배터리하고 포드하고 이제 자회사 등등. 근데 거기에 2차, 3차, 4차 밴더들이 쭉 들어가니까 인구가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IT 기반의 지역들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 혹은 하이브리드 근무 때문에 사람들이 빠져나간다라고 하면은 인구가 모이는 곳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곳들은 다 제조업 기반. 제조업 기반인데 재택근무 하세요 할 수가 없죠. 퇴사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들은 지금 당분간은 계속해서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집값도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조금 낮다 보니까 미국 투자하면 한 100만 불 이상 해야 되는데 이 지역은 뭐 30만 불, 40만 불, 50만 불, 그리고 외국인 론도 가능하다 보니까 이 지역들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이 이유를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이제 중국에 수십 년 동안 줬던 제조업 산업들을 다시 미국으로 리콜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칩법도 통과하고 한국에 뭐 삼성이나 현대나 지금 갔다가 한국보다도 더 큰 공장을 지어주고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보조금도 엄청나게 때려준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몰리겠구나. 한국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그쵸. 네, 미국 사람들도 그렇고 주재원들도 그렇지만 거기 현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도 늘어나다 보니까 인구가 몰리는 곳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기업들을 세계 기업들을 리콜하는 지역에는 아무래도 엄청난 또 수요가 있을 수 있다. 맞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네.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이번에는 그 네오집스 유튜브 영상 중에서 썸네일 중에서 제가 괜찮은 것들을 좀 제목을 좀 갖고 와봤어요. 네네. 이것이 없으면 미국에서 살 수 없어요라는 영상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가요? 이야기 네.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이야기 전에 저희 유튜브에서 이 썸네일을 보시고 이 방송에서 같이 또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 유튜브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너무 감사하고요. 아닙니다. 네. 네. 미국에서 살 수 없어요. 신분입니다. 네, 저도 이제 미국 진출, 그러니까 미국 이민을 고려할 때 내가 신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가야 되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올 때는 이제 이주공사를 통해서 이제 투자 이민 쪽도 저도 이제 많이 알아봤고, 저는 이제 운 좋게 이제 취업 이민, 이제 EB2라는 걸로 이제 가게 됐는데, 미국에서 정말 이 비자가 없으면은 안 됩니다. 네. 불법 체류가 되는 순간, 다음부터 다시 이제 입국을 이제 못하게 돼서 꼭 이 비자 부분을 먼저 확인하세요 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영주권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신청을 하는데 애가 거의 뭐 고등학교, 대학교 갈 때 이제 영주권을 받게 생기다 보니까 조금 빨리 오시려고 하는 게 이제 E2 비자. 그러니까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게 되면은 비자를 이제 주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미국으로 오시려는 분들 중에서 조금 빨리 오고 싶다. 빠르면 한 6개월이면 이제 가능도 하기 때문에 이제 E2 비자 또 이제 프랜차이즈에 엮어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미국 오실 때는 항상 비자 내가 어떻게 해결할 건지, 신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거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았는데, 신분이라고 하면 이제 그 개인 내가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는 그거냐. 아무래도 외국이니까, 비자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신분, 일단은 가서 뭐라도 하려면, 그 선진국 같은 경우는 비자 받기가 쉽지가 않으니까요.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당연히 없는데, 뭐 일본도 왔다 갔다 하는 건 없는데, 미국은 아무래도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미국에 가고 싶어 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신분이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투자든 뭐든 할 수 있다. 네. 기본적인 이야기구나. 네, 투자라는 게 부동산 투자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미국 가서 내가 뭔가 그렇죠. 미국에 가서 할 때. 네, 뭘 하든지 간에 일단은 이게 비자가 돼야지 모든 시작을 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집 사면 정말 큰일 납니다. 와, 이거 썸네일 진짜 잘 잡으셨어요. 무조건 클릭할 수밖에 없는 그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다뤘던 게 와이프가 반대하는지. 네, 와이프님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내무부 장관. 네. 뭐냐면은 가족 간의 의견이 조율이 안 되면은 사고 나서도 항상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물론 부동산이 이제 거주의 목적, 투자의 목적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가족 간의 행복이잖아요. 그런데 의견이 일치가 안 되고선 진행을 하게 되면은 결국 손해는 남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 와이프가 반대하는 집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이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네, 그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곰팡이가 있는 집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곰팡이는 미국이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물기가 있다가 없어지면 곰팡이가 생기진 않습니다. 생겼다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수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집은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곰팡이가 공중에 퍼져가면은 이 호흡기 쪽에 큰 이슈가 있고, 나중에 집을 팔고 나서도 수를 받으실 수 있는 이제 이슈가 있어서 이 곰팡이 있는 집은 최대한 피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아까 저희가 이제 우범지역 얘기했는데 범죄율이 높은 지역들 꼭 피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지역의 범죄율이 높은지 아닌지 다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구글링 하시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율 여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빌더의 평이 안 좋은 곳 피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공사. 왜냐면은 이제 하자보수의 책임이 있는데, 제가 생활을 하다가 뭐 창문 틀이 뒤틀려서 잘 안 닫힌다든지, 그리고 문이 뒤틀려가지고 잘 안 닫힌다든지, 그리고 크랙이 조금 쉽게 간다든지,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근데 그것도 좋은 시공사들이 있고 아닌 곳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평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 네 가지는 꼭 고려를 하시고 부동산 투자하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몇 가지 해주셨는데 전 먼저 좀 의외의 대답을 들었네요. 빌더의 평이 좋지 않은 집, 이거 그 메이커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뭐 현대건설, 맞습니다. 대형건설 이런 것처럼. 맞습니다. 네. 거기도 그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주거 시설로 치면 메인이 아파트잖아요. 미국은 좀 다른 형태고, 미국은 대부분 주거는 이제 단독 형태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건설사의 그 이제 메이커 영향이 상당히 중요한가 봐요. 굉장히 크죠. 왜냐면 로컬 빌더들이 있고요. 미국 전역을 하는 빌더들도 있고 카운티만 하는 빌더들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로컬에서만 하는 빌더들 같은 경우는 이 토지를 낙찰을 분양을 받을 때도 좋은 로케이션을 좀 못 받게 되죠. 그러니까 실수를 하시는 게, 학교 바로 앞에 있는 집을 사면은 굉장히 좋겠지라고 하는데 미국 다 라이딩 한다 그랬잖아요. 집 앞에 차가 그냥 계속해서 이제 서 있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학교 바로 앞이 안 좋은 지역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많이 모르세요. 근데 빌더들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조금 괜찮은 빌더다라고 그러면은 좋은 땅들을 낙찰을 받아서 거기에 건물을 짓고 분양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빌더만 선택을 잘 하시더라도 중간 이상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 빌더, 그러니까 그 시공사. 네, 네. 시공사의 역할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저도 그 어느 정도 공감 가는 부분이 있는데, 원래 저도 전원주택 생활을 부모님 따라서 오래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하다가 뭐 베란다를 어떻게 뭐 증축해야 돼, 뭐 해야 돼 하면은 그 당연히 개인 집이니까 어디 뭐 그냥 여기저기 그 빌라나 이런데 작은 규모 하시는 분들 지어서 이렇게 공사하잖아요. 하고 나서 근데 갑자기 이제 폭우가 뭐 한 두 달 있는데 하자가 있는데 이 사람 불러도 전화도 안 받아. 그런 사람 굉장히 허다하거든요. 맞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원주택 생활이 일상화돼 있으니까 빌더 고르는 거 진짜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저는 이걸 정말 공감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야기, 내무부 장관님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이 이야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저희는 메인 투자가 일단은 주식에 대한 이야기지만 주식 투자는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있고 수많은 투자 자산이 있잖아요. 네네. 저희가 이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이거예요. 내가 주식 투자를 하던 부동산 투자를 하던 어떻게든 돈을 굴리려고 공부를 하는데 내가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이런 자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우리보다 나름 많이 배우신 분들, 또 예를 들어서 증권사나 아니면 지금 미국 부동산처럼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그 필드에서 지금 최전방에 뛰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를 갖고 계신가, 많은 사람들의 정보를 들어보고 이거를 조합해서 내가 판단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하는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네네. 근데 지금 되게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내가 투자를 할 때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고 이야기하라는 것. 네. 예를 들어서 제 내무부 장관이 부동산에 대해서 거의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네. 이 사람도 나름 살아오면서 인생에 생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저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판단은 내가 해야겠지만 미국 부동산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좋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네. 네, 다음 이어서 이야기할게요. 또 영상에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이렇게 하면 사업 100% 실패합니다. 와, 이것도 썸네일 진짜 잘했어요. 클릭할 수밖에 없는 건데 네네.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미국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려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죠. 또 비즈니스를 하려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 상권 분석이에요. 왜냐면 평생 비즈니스를 안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그 분석을 제대로 못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리 아이템이 좋더라도 상권 자체가 안 좋아 버리면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이제 실수하시는 부분. 그래서 이제 상권 분석은 뭐 어딜 가나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매상에 대한 체크인데 프랜차이즈가 아닌 경우 매상은 속이려면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정말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가서 뭐 평일 저녁에 보고 또 낮에 보고 주말에 낮에 보고 저녁에 보고 한다 하더라도 24시간 계속 같이 있지 않는 한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매상 확인을 제대로 못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임대 분석이라고 하는데 임대차 계약서 굉장히 중요해요. 스타벅스,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체이스, 그리고 이제 약국 체인점인 이제 뭐 CVS, 라이레이드, 월그린스 이런 곳 같은 경우는 기본 계약이 10년, 20년, 옵션 계약이 또 20년, 뭐 30년 혹은 50년 저절로 임차인에 대한 보호가 됩니다. 네. 근데 이런 분들도 이 로케이션이 정말 안 좋게 되는데 거기에 계속 있다 그러면은 손해가 되겠지만 그만큼 상권 분석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임대차 보호법이 뭐 미국이랑 이제 많이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계약서의 내용들을 제대로 안 담고 들어갔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 5년 계약 임대료 하고 5년 이후에 우리 그때 가서 얘기를 하자라고 해버리면은 장사가 잘 되고 있는데 계약을 안 해버렸다. 임대차 계약 안 한다. 그러면 이 비즈니스 운영을 못하고 권리금이고 뭐고 못 받고 그냥 접어야 되는 상황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초반에 모르세요. 네, 그래서 나중에 비즈니스를 매매할 것까지도 생각을 해가지고 이 랜로드 임대인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를 매매를 할 때 예전에 계약을 다시 재계약을 해줬는지 여부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상권 분석, 매상 분석, 임대 계약서 이 세 가지 꼭 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얘기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부동산 자산이 다른 투자보다 발로 뛰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맞습니다. 그 매물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직방이나 이런 미국의 진로 이런 거 플랫폼 볼 수 있지만 네. 내가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나 가게 같은 거 운영하고 싶으면 못해도 한두 달은 거기 들어가서 봐야 됩니다. 장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네. 이어서 하든지 아니면 새로 하나 지어서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진짜 발품 팔아서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네. 역시 세상에 사업이 쉬운 게 없네요. 그렇죠?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부동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부동산이 사실 물론 정부에서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고 한국이 나름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그 국토부 장관 뭐 어디 뭐 장관 해갖고 굉장히 부동산 시장은 나름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 하고 큰 이슈가 생길 때마다 조금씩해서 법을 많이 바꿔서 최대한 그래도 국민들이 피해를 많이 안 보게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많이 부족하죠. 지금 이제 이 부동산 사업을 한 지 좀 되셨잖아요. 한국의 이런 그 부동산 변해야 한다. 뭐 문제점들 네.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구체적으로 그 개인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좀 세도 괜찮아요. 네네. 센 거를 못해서. 네네 그냥 해주세요. 우선 요즘 한국 부동산에서 가장 많은 게 이제 전세 사기가 이슈인 것 같아요. 전세 사기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허위 매물.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한국에선 정말 쉽지 않은데 미국에서는 이 두 가지를 우선 찾아볼 수가 없죠. 전세 사기 우선 미국 전세가 없으니까 전세 사기 없고요. 그리고 허위 매물 다 전속 계약을 맺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진로, 뭐 레드핀 혹은 네오집스 홈페이지에서 매물을 보시더라도 거기에 주소까지 다 오픈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소가 오픈이 돼 있다는 건 뭐냐면은 허위 매물일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집주인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가격 다 명시가 돼 있어야지. 한국 부동산도 전속 계약이 조금 활성화가 돼야 되고요. 그런 프로세스를 갖춰 놓으면은 허위 매물은 자동적으로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다 보면은 전세 사기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데 정보에 공유해야 돼요. 정보에 공유를 해서 누구든지 이 집에 대한 소유권도 확인할 수가 있고 그것을 사람들도 다 볼 수 있게 해야지만 그런 매물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뭐 좀 굉장히 이제
부동산 가격 큰 돈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전세 사기, 뭐 허위 매물 때문에 시간 낭비 이런 것들은 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허위 매물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는 이 경험이 정말 많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부모님 집 살다가 이제 나와서 이제 살게 됐는데 저는 복층 빌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음악도 좀 틀고 러닝머신도 좀 하고 싶은데 당연히 집을 살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뭐 전세나 월세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직방에서 보면 되게 삐까번쩍하고 멋있는 되게 젊은 사람도 좋아할 것 같은 작지만 나름 알찬 복층 빌라 있는데 네네. 이제 직방에서 연락하고 갔어요. 갔는데 이제 가면 딱 매물이 달라요. 사장님 사진이 안 되네. 사실 이 매물은 나갔고요. 하고 다른 거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나 이거 사진 보고 근데 당연히 마음에 안 들겠죠. 이게 매물이 없던 거랬는데 하나 더 보여주겠대요. 그리고 또 가요. 근데 당연히 마음에 안 드는데 더 비싸. 그 허위 매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약속해서 갔다가 뭐 한 4번, 5번? 그때 그 직방에 있는 매물 아예 그냥 안 봅니다. 그냥 부동산 가서 직접 그냥 아날로그로 좀 보게 되는데, 그 허위 매물 이런 게 진짜 많더라고요. 네네. 미국은 아무래도 이런 게 좀 없나요? 아무래도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소 이야기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그 부동산, 제가 또 주변에 부동산 중개, 부모님들이 세대 분들 중에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부동산 중개, 한국에서 부동산 중개하고 다 필요 없고 집주인 전화번호 싸움이에요. 건물주나 아니면 집주인 전화번호 하나 싸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주소를 당연히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게 되게 싫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직방에서 보면 내가 어느 집 봤어, 괜찮은 집 있어. 그러면 주소 안 적어주고 둥그렇게 해갖고 이 바운더리 여기 어딘가 집이 있다. 그렇죠. 나는 정확히 집을 알아서 이제 뭐 교통편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싶은데 알 수가 없더라고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소를 이렇게 아예 오픈을 하고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가 봐요. 많은 게 아니라 그냥 다 그렇게 합니다.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전속 계약이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그래서 그 주소 기반으로 학군이 어디인지 그리고 이제 이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통수단 어떻게 되는지 다 그냥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그게 시간도 세이브되고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데 왜냐면 다른 것도 아니고 부동산 1, 2억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기본이 뭐 4, 5억대는 들어갈 텐데 못해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주소 같은 경우는 정확히 표기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불인이라서 부동산에 대해서 지식이 많지 않아서 물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진짜 이런 거 보면 미국은 진짜 거래에 대한 그 체계만큼은 정말 깨끗하네요. 맞습니다. 한국은 이런 게 또 안 돼 있다. 그리고 또 아까 세금 문제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만약에 이제 내가 장관이다. 부동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다 하면 한국에 좀 아쉬운 뭐 부동산의 뭐 세금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꿨으면 하는 법이? 그게 참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제 정부 자체로 이제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세금이 필요한 거고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세금을 적게 내는 게 이제 필요한 건데 저는 그것도 딱 미국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래세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고 그리고 이중과세는 없도록 상속 증여세 없애는 게 저는 그러니까 없애다기보다는 이제 면제 구간을 확대를 해주는 게 그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보유세는 한국보다도 훨씬 많이 내나요? 보유세가 매매가 기준으로 약 한 2에서 2.49%까지도 이제 나오는 경우가 이제 매매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보유세는 굉장히 높아요. 그 보유세 연으로 내는 건가요? 1년에 이제 나눠서 낼 수도 있고요. 통상 1년에 2번 혹은 내가 12달에 나눠서 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12달로 나눠서 낼 수도 있고. 12달 나눠서 내는 거 좋다. 한국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씩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5억대 정도 아파트 하면 뭐 20얼마씩 2번인가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이거를 열 몇 번에 나눠서 낼 수도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대부분 다 1년에 2번씩 그렇게 내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보유세 비율이 한국보다는 조금 높고 대신 나머지 세율은 훨씬 낮다. 근데 사실 이게 정부 입장에서 바꾸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어떻게든 나라를 운영을 하려면 세금이 필요하고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랑은 다르게 기업도 물론 우리나라 좋은 기업 많지만 부동산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자산이 더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기본적인 세수를 많이 걷어야 되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네.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이번에는 투자에 대한 기본 마인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자신만의 원칙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원칙이 모르는 것은 하지 말자예요. 제가 이제 M사에서 이제 자산운용 본부에서 자산운용 팀에서 일을 할 때 이제 비상장 주식 쪽, 뭐 대체 투자 쪽, 채권 쪽 많이 이제 뭐 선배님들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주식 쪽에서 이제 좀 나오고 나서부터는 저는 주식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은. 물론 이제
저희의 이제 뭐 연금 이거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뭐 S&P 500, ETF 저도 이제 그쪽의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는 하고는 있지만 개별 주식을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아무리 기업 분석하고 하더라도 시장을 이기기가 어려운데 이제는 내가 그런 기업 분석도 못하고 기업 탐방도 못하고 IR 담당자도 만나지 못하네. 그런데 내가 과연 이거를 주식을 하는 게 맞을까? 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그냥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저는 아예 안 하고 그냥 부동산 쪽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제 원칙은 딱 그거예요. 그냥 미국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아니까 그쪽에 하자. 모르는 곳은 하지 말자. 이게 제 투자의 원칙입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고, 저 지금 방금 처음 들은 정보인데, 그 미국 부동산 이제 이야기 했잖아요. 저는 주식 투자는 당연히 안 하시는 줄 알고. 네네. 그러면 그 질문지에 사전에 그 협의된 내용은 아닌데,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모르는 것은 투자하지 말자. 정말 기본 원칙이고요. 지금 그 자산운용사 그 전에 하셨다고. 자산운용본부. 네네. 그러면은 그 주식에 대해서 이 정보가 있으신 분이시구나. 어느 정도? 네네. 지금 사전에 협의된 이야기는 저희가 사실 아니면 안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는 주식을 이제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뭐 배운 지는 이렇게 오래는 안 됐지만 저도 주식 투자를 나름 좀 수년째 하고 있어요. 네네. 자산 운용사들이 그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발휘하는 역량,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자산 운용사분들 열심히 진짜 헤드헌터들도 많겠지만 생각보다 수익률을 내기가 어려운가 봐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워런 버핏이 뭐 그 자산운용사들이랑 뭐 내기 뭐 지수랑 내기 했는데 자산운용사는 뭐 3, 4% 나왔는데 지수는 10몇 프로 나왔다, 뭐 그런 유명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실제로도 그 자산운용사들이 이렇게 지수를 따라가는 수익률 내기가 쉽지는 않은가 봐요. 그걸 내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긴 뭐하는데, 왜냐면은 회사에 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라면은 흔히 말하는 뭐 물타기 하지 뭐 하는 게 가능은 하지만, 개인은 가능하죠. 마음대로 내 자산을 굴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는 손절매라는 규정도 있고요. 이 정도면 로스컷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운용력 입장에서는 내가 조금만 더 버티면은 차라리 여기서 조금만 돈 더 태우면은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이제 못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명확하다 보니까 꼭 뭐 운용사가 잘한다 못한다 이 부분을 가지고 논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정말 그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그러네요. 그 개인보다도 오히려 그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업무 환경이 굉장히 어렵네요.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되게 좀 공격적인, 좋게 얘기하면 공격적인 거고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좀 고위험군의 아주 편중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레버리지 배수가 아주 높은 데만 그 좀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락장이 왔을 때 그 지수가 한 20-30% 빠지면 얘네는 8-90% 빠집니다. 제가 갖고 있던 미국의 어떤 모 3배짜리 주식은 92%까지 저 빠지는 거 봤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냐? 얘는 대장주를 여러 개 묶은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거의 바닥에 왔겠다 하고 이제 그 제대로 그동안 모았던 돈을 한 1년 모았던 돈을 조금씩 넣었죠. 근데 지금 반등해서 이제 몇백 프로의 수익이 났는데, 그 운용사는 당연히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이게 왜냐면 저는 순전히 내 돈이고 나는 날려도 괜찮다 하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죠. 이 사람은, 이 회사는 예를 들어서 고객 돈으로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뭐 반토막이 나면 이거는 회사 자체가 없어질 수 있는 존폐 위기가 있습니다. 운용사들이 이렇게 따지면 그 수익률 올리기가 진짜 어렵겠네요. 맞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상승한 모멘텀이 확실히 있다면 위기가 지나면 분명히 반등이 오거든요. 근데 그 전에 로스컷을 해야 되니까. 왜냐면 투자의 규제라는 워런 버핏도 로스컷을 내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다고 들었어요. 또 증권맨 다니는 지금 증권사 다니는 제 친구들도 보면 그 종목 못 골라서 이렇게 하는 친구 많거든요. 단일 종목 하지도 못하지만. 그런데 개인 돈이 아니고 회사 돈이기 때문에 그 로스컷이나 손절매가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진짜 어렵겠네요. 그러면 이런 자산 운용사에서 근무하시면서 한 어느 정도 근무하셨었어요? 제가 거의 한 5년 정도. 그러다가 이제 미국 이민 준비를 하면서 이제 미국 이민을 가게 됐죠. 아까 그 이민 1세대 그러셨는데 초반에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면 사람이 직업을 하나 생기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물론 일하면서 다른 데 이력서 넣으면서 내 몸 값어치를 높이는 게 당연히 좋겠지만 살면서 그런 기회를 잡기가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도 저번에 인터뷰 다른 분들도 많이 해보고 또 유튜브나 이런 데 책도 보고 많이 보면 대기업 퇴사하고 뭐 시작했는데 이렇게 잘 됐어요. 근데 뭐 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 이런 얘기를 보면 과연 나는 저걸 할 수 있을까? 왜냐면
그 지금 자산운용 사면 별로 그러니까 못 버는 직업은 아니에요. 그렇죠. 남들보다는 적어도 연봉이 괜찮은 직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만두고 다른 이직도 아니고 이민을 선택하는 건 진짜 인생에 엄청난 의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계기 좀 뭐랄까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 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어떤 계기로 이제 되게 좋은 직장을 나와서 그것도 한국도 아닌 이민까지 가게 되셨는지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 네,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제 개인 욕심이었습니다. 뭐냐면은 그때는 뭐 아이의 뭐 교육 이런 것도 없었고요. 이민 준비를 이제 상당히 오래 하게 된 이유는 뭐였냐면은 이제 해외 출장을 가다 보니까 굳이 한국에서만 부동산 할 필요가 없고 유학생들은 늘어나고 해외 투자는 자유화가 되고 그러면은 차라리 내가 미국 가서 부동산을 배워서 한국과 미국을 크로스보더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되면은 정보의 비대칭을 부동산이 그런데 국가와 국가는 정보의 비대칭이 정말 극대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중심에 제가 서 있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뭔가 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때는 이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민을 준비했고 근데 제가 정말 감사한 게 다행히 해외 부동산 투자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류를 저는 좀 운 좋게 잘 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저는 이제 이민 준비를 했고 미국 가서 그 목표가 있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부동산 쪽에 접목을 시켰죠. 또 질문. 그러면 한국에서 그 자산운용사 하신 다음에 이제 퇴사하시고 미국에 건너가시기 전에 그 부동산 일도요. 그냥 나 어디 이력서 내고 취직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한국에서도 물론 그 공인중개사를 따갖고 시작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 친구 중에서도 부동산 보조, 그러니까 중개인 보조, 자격증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죠. 네네. 근데 그런 것부터 어느 정도 좀 일을 배우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런 과정 없이 바로 그냥 공부해서 미국 가서 건너가서 시작하신 거세요? 아니죠. 그래서 이민 준비를 할 때 이제 영주권이 이제 진행되는 기간이 좀 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되는 과정에 이제 그 M사에서 퇴사를 하고 부동산 컨설팅 회사로 옮기게 되죠. 왜냐면은 앞단을 저도 이제 배워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담당했던 게 이제 테헤란로 쪽, 레지덴셜이 아니라 이제 오피스 임대차 업무가 이제 가장 좀 메인으로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강남 이제 자주 오게 되다 보니까 삼성역에 이제 글라스 타워가 저한테는 되게 초심을 잡게 해주는 그때 어떤 업무였냐면은 글라스 타워 제일 꼭대기층에 가요. 도어 락킹을 합니다. 벨을 누르거나 저는 어디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피스 혹시 이전 필요하시면은 연락 주세요. 뭐 마케팅 기법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러고 또 밑에 층으로 내려가고 그러다 보면은 경비 아저씨가 잡으러 옵니다. 맞아요. 네. 자, 잡상인 왔다고 나가라고. 그럼 또 이제 옆에 건물 가가지고 또 똑같이 인생에 있어서 거절을 제일 많이 받았던 데가 그때였는데 그게 이제 미국 가서는 솔직히 되게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그 목표가 내가 이분은 뭐 임차인을 이렇게 옮겨가지고 돈을 벌어야 돼 이게 아니라 나 어차피 미국 가서 부동산을 하려면은 이 시장을 알고 넘어가야 돼 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그냥 견뎌내고 했던 것 같아요. 와, 진짜 이게 진짜 대단한 게 왜냐면 직업을 바꾼다는 게 보통 용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방금 방문 이야기 하셨는데 네. 저희 아버지도 이제 나름 사업으로 성공하시기 전에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그 방문 판매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그 유키즈 나오셨을 때 얘기해 주셨는데 겨울철에 이제 그 방문 판매를 옛날에 20-30년 전에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냄비나 이런 거 들고 가서 그냥 똑똑하고 무작정 아무 데나 이렇게 해서 영업하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겨울인데 너무 추운데 이 집 저 집 수집 안 열어주다가 한 집 겨우 딱 열어주면 너무너무 고마운데 이제 말을 시작해야 되는데 입이 얼어서 말이 안 나오세요. 저 아버지 저도 이제 그 고깃집에 돌아다니는 사업을 한동안 많이 했었는데 그 얘기를 고깃집을 방문할 때마다 그 얘기가 생각나거든요. 입이 안 나온다. 굉장히 서럽다. 근데 그분이 열어주셨는데 그냥 너무 고맙더라. 그러면서 힘을 얻었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었어요. 지금 그 얘기가 굉장히 공감이 가서 그래서 직업을 그만두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행동하셨네요. 네네. 저는 이런 이야기 되게 담고 싶었습니다. 네. 나중에 아버님 만나면 이야기하다가 서로 부둥켜하고 울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삶에서 행동하는 게 정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주식, 부동산 다 똑같습니다. 네. 나 이거 어떻게 해볼까 하고 그냥 자고 일어나서 잊어버리면 끝입니다. 너 어떻게든 행동하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목표를 갖고 행동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행동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사실 50대 이상의 중장년층들 구독자분들이 많으세요. 부동산 투자가 사실 쉽지는 않은데 노후 대비로 미국 부동산 가능할까요?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지 마세요. 너무 의외네요. 그럼 제가 네네. 네, 유튜브에 그럼 왜 나왔어라고 할 텐데 네네. 노후가 될수록 저도 이제 제 스스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짜고 있는데 안전자산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안전자산이라는 것은 자산 자체도 안전이지만 심리적인 안전도 굉장히 저는 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리터이어 하시고 연세 있으신 분들이 그때 이제 미국 부동산을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이 미국 부동산이 관리는 잘 되고 있어? 아무리 저희가 관리해준다라고는 하지만 그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거 테넌트가 렌트비 조금 늦춰졌는데 잠을 못 자세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냥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지역에 먼저 그냥 투자를 하세요. 한국에 먼저 투자하시고 목적이 정말 명확하게 내가 이제 세금 이슈 아니면은 뭐 유학생 자녀 뭐 포트폴리오 차원 명확하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강력 추천드립니다. 근데 단순히 은퇴 자금으로 여기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그냥 미국에 고려를 하신다. 그런 분들은 좀 아예 그냥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 의외의 대답을 들었는데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면 지금 사실 물론 우리가 정보를 서로 공유하러 나왔지만 지금 유튜브도 그렇고 지금 하시는 사업을 어느 정도 프로모션 하실 겸 나오신 거잖아요. 네네. 당연히 노후 대비도 미국 부동산 좋아요, 많이들 하세요라는 이야기를 저는 이제 나름 또 의견을 섞어서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너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네. 그 노후 대비로 미국 부동산이 쉽지는 않다는 거. 맞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오늘 인터뷰하면서 들어본 이야기 중에 또 하나 좀 덧붙이자면 노후 대비로는 조금 쉽지 않은 투자 자산일 수 있는데 그 세금을 절세하는 투자 자산은 진짜 미국 부동산이 확실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완전 진행자 개인적인 의견인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부동산을 쳐다도 안 보고 있어요. 왜냐면 중간중간에 돈 내는 게 싫고 팔 때 세금 내는 거. 뭐 1억 이상의 차익하면 이게 과세로 올라가긴 하는데 뭐 몇 천만 원까지는 10% 몇 2%. 근데 1억만 넘어가도 지금 32%인가? 근데 7,500만 원에서 1억 사이가 32%고 이 위에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총 계산해 보면 1억 정도 하면은 미국 주식이 세금 22%를 내는데 20 몇 프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주식이야 뭐 물론 내가 많이 벌어서 많이 팔면 억 단위가 될 수도 있지만 부동산 경우는 또 당연히 저거 다 끼고 하는 거잖아요. 대출 끼고. 그렇죠. 그래서 나가는 거 생각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남는 것지는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모두가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주식은 내가 정말 돈이 급해. 갑자기 우리 엄마 뭐 뇌수술을 하셔야 돼. 그럼 한 2, 3천을 뽑아야 되는데 뽑으면 하루 이틀이면 통장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사실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못해도 몇 달간은 자금이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부동산 사실 쳐다도 안 보고 있는데 세금 감면 측면에서는 정말 괜찮은 미국 부동산은 한국 말고 투자 자산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후 대비로는 미국 부동산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불안해서 못 하십니다. 불안해서. 너무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굉장히 또 공감 가는 부분입니다. 네네.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대표님 지금까지 이제 투자하시면서 과거에 다른 회사도 다니시고 지금 회사도 운영하고 계시지만 공부도 많이 하셨을 테고 시련도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동기부여 자기개발 관점에서 살아온 이야기 또 투자 마인드 이야기 좀 동기부여 관점에서 살아오신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감히 뭐 동기부여를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위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해주세요. 네, 아까 저희가 공감했던 부분이에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 그러니까 그 행동으로 옮기는 걸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제 미국에 있고요. 미국에 있어서 한국을 오가면서 양쪽 이제 크로스 보더를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결국은 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가려면은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또 이제 공부를 했고, 그리고 가서 뭘 해야 되는지를 이제 공부를 했고, 그게 탄탄히 다져져야 행동으로 비로소 옮겨졌을 때 나중에 후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고민하시고 이걸 할까 말까 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우선 하고 후회하는 게 더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 후회를 뭐 누구든지 후회를 안 할 수는 없는데 후회를 줄이려면은 그 전에 스터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식 많이 쌓으셔야 돼요. 정답입니다. 저희가 항상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아버지께서도 항상 이야기하셨는데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이야기할 거예요. 내가 돈 굴리려면요 그냥 돈 굴리면 안 됩니다. 레버리지 함부로 끌었으면 안 됩니다.
공부를 한 전제하에 모든 투자는 공부가 돼야 이제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야죠. 네네. 그 공부하라고 저희도 지금 이 유튜브 이거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유튜브도 마찬가지일 네네. 거고요. 투자에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또 하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네요. 네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네. 여쭤볼게요, 대표님. 나에게 투자란 어떤 것인지, 지금까지 해주셨던 이야기의 연장선일 것 같은데 정리 겸 이야기 한번 네. 부탁드립니다. 투자를 정의를 내린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이제 투자를 할 때는 그냥 모든 투자는 저는 이제 숫자로만 봤어요. 수익률. 아, 그렇죠. 운용사에 네. 계셨으니까. 네네. 근데 지금에 와서 느껴보면은 제가 요즘 이제 열심히 살고 있고 이제 하는 이유들은 차후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투자를, 지금은 이제 제 투자를 저희 지금 네오집스 회사에 다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꿈이 처음에는 이제 시니어 아파트를 짓는 거였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나중에 이제 어렵거나 힘드신 분들을 저희 시니어 아파트에 모시고 제가 이제 그분들을 이제 서브하면서 그분들이 이제 섬기는 게 제 목표였는데, 그 꿈이 조금씩 커지고 있어요. 아예 시니어 타운.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믿음의 동역자들이 계속 모이고 하다 보니까 저 혼자는 할 수는 없지만,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분들 같이 모이다 보니 못할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들어요. 근데 그 목표가 있다 보니까, 내가 지금 하는 투자들이 이 목표에 직결이 되기 위해서는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한테 투자는 저의 그 꿈,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냥 중간 과정으로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투자는 물론 아까 우리 초반에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목표를 갖고 투자해야 되는 것. 부동산 같은 경우도 내가 자금이 어느 정도 있으면 어느 정도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그 견적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려면 목표를 잘 해야 되고 당연히 공부도 해야 되고, 그 지금 밟아가신 꿈을 위한 과정으로 이 사업을 또 운영하고 계신 거고요. 네. 오늘 이야기 많이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 스터디가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제 그 유튜브를 아버지와 함께 이제 중간에 합류한 지 한 2년 차 정도 되고 있는데, 네네.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부동산 투자는 쳐다도 안 보고 있습니다. 사실 앞으로도 쳐다볼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확실히 한국보다는 좀 기회가 된다면 미국 부동산이 저는 낫다고 생각해요. 왜? 첫째, 왜 그냥 일단 달러니까. 맞습니다. 저 완전 달러 교호거든요. 네네. 경제 위기나 그럴 때 달러가 진짜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네. 이번에 얼마 전에 그 작년 말인가 1,400원 찍었을 때 확실히 한번 느꼈고요. 시장이 빠져도 달러는 살아있더라고요. 부동산의 액수가 크니까 당연히 더 크게 다가오겠죠. 네, 그런 것들도 있고, 확실히 지금 세금 이야기, 부동산이 한국보다는 미국이 양도세 없는 거나 그런 것들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환불 이야기, 에스크로 이야기, 네. 그리고 하자 생겼을 때 저는 그런 사례를 너무 많이 들어봐가지고 네. 누구 집 샀다 그러면 어쨌다 했는데 네. 한두 달 지나면 이제 안 좋은 소리 막 들려와요. 이거 못 찾았다고 그런 경우를 끊임없이 반복되겠죠. 법 자체가 우리나라 미국처럼 에스크로나 이렇게 생기지 않는 이상은 평생 바뀔 일이 없겠죠. 미국 부동산은 이런 거는 진짜 엄청난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 이제 세금적인 측면에서도 제가 미국 부동산 단점 뭐라고 말씀드렸죠? 미국 부동산 세금의 단점. 세금 단점? 보유세. 네네, 높다. 맞아요. 네, 높다. 네. 근데 이 보유세를, 재산세를 임차인이 내주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저 들어봤어요. 네. 근데 오늘 얘기를 안 하는 게, 이 얘기를 오늘 얘기를 안 해야 다음에 또 불러주실까봐 제가 아끼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불러주실 거죠? 네네. 다음에 네. 또 한국 오실 때, 네. 1년에 한 달 정도 들어오신다고 그러셨었죠. 네네네. 네. 다음에도 그럼 또 제가 또 모시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미국 부동산 재산세 없이 투자하기. 그렇게. 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또 기억나는 게, 네. 맞다. 금리 이야기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변동금리 위주로 그렇죠.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금리 영향을 크게 그나마 덜 받는 게, 거기는 고정금리로도 그거 초반에 계약해서 어떤 사람이든 선택할 수 있다고. 맞습니다. 그게 진짜 메리트가 메리트입니다. 있는 거죠. 엄청난 메리트거든요. 맞습니다. 왜냐면 제 주위에도 영끌 쪽에서 집 산 친구들도 있고, 저를 포함. 그리고 이제 고정금리로 신생아 특별대출 같은 그런 내생애 첫집 해갖고, 지금 금리가 우리나라 3.5인데 말이 3.5지 부동산 기본이 한 5, 6%나 할 거예요. 네네. 그쪽 지식이 지금 전혀 없어갖고. 한 6, 7% 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한 3, 4%가 낸다고 들었는데 5억짜리 아파트 사는데 한 달에 원금 포함 이자가 한 250, 300씩 나간다고 들었어요. 그럼 이제 변동금리인 거죠.
그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고정금리로 뭐 1.9% 나간 친구는 뭐 한 90만 원, 100만 원, 110만 원 이렇게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금리 정책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계약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데 미국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안전하게 내가 처음에 세팅을 하고 시작할 수 있다. 네. 그 나름 투자에 대해서 좀만 알면 그 투자해볼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많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초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너무 수고하셨어요. 아이고 형님 고생하셨어요.